세계재난연구학회에서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최근 50년간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회복력 지수에서 한국이 전 세계 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니엘 워커 하버드대 교수의 발표가 끝나자 세계 각국 학자들이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가 소개한 한국의 이야기는 단순한 통계가 아닌 한 이탈리아 청년의 믿기 힘든 변화를 통해 증명된 살아있는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명품 패션 기업 폰타나의 3세 후계자, 오만했던 그 남자는 왜 한국의 시골 마을에서 진흙투성이가 된 채 눈물을 흘리며 내가 틀렸다고 고백했을까요? 그리고 다니엘 워커 교수가 전 세계를 향해 설명한 한국인만이 가진 생존의 비밀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의 전말을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이 특별한 여정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자, 이제 주인공 마르코 폰타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르코 폰타나입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의 세계적인 패션 기업 폰타나 그룹의 3세 후계자죠. 저는 어릴 때부터 부와 특권 속에서 자라며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뉴욕 국제학술 대회장에서 워커 교수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청중을 훑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생존 전략을 가진 민족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인류의 문화적 생존 방식을 연구해왔지만 한국인들의 사례는 항상 특별했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위협의 물리적 힘이나 영토 확장으로 대응했다면 한국인들은 지식과 교육 그리고 놀라운 적응력으로 역경을 이겨냈습니다. 교수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께 한 이탈리아 재벌 3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이름은 바로 저, 마르코 폰타나였습니다.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마르코의 인생은 서울에서의 우연한 만남 이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성장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문화에 내재된 독특한 생존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불과 2년 전, 저는 한국에 별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비즈니스 확장을 위한 시장 정도로만 생각했죠. 한국인의 생존 유전자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폰타나 가문의 자랑이었습니다. 로베르토 폰타나, 제 아버지가 세계적으로 키운 브랜드를 이어받을 3세 후계자였죠. 마르코, 넌 특별해. 폰타나의 피가 흐르니까. 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당연히 남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파티에서는 항상 중심에 섰고 비즈니스 미팅에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아는 듯한 태도로 의견을 내놓았죠. 2년 전 제가 총괄했던 아시아 시장 진출 프로젝트가 완전히 실패했어요. 폰타나 브랜드 이미지는 바닥을 쳤고 아시아에서의 매출은 반토막이 났죠. 아시아 소비자들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좀 더 조사해봐야 해. 아버지의 조언을 무시하고 제 방식대로 밀어붙였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제가 뭘 모르겠어요? 유럽에서 성공한 마케팅이면 어디서나 통할 거예요. 아버지는 저를 불러 말씀하셨어요. 마르코, 넌 한국으로 갈 거야. 서울지사에서 6개월간 일하면서 아시아 시장을 직접 배워와.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고 단지 유럽 명품을 모방하는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죠. 아버지, 한국이요? 우리 것을 베끼기나 하는 나라 아닌가요? 거기서 제가 뭘 배울 수 있겠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바로 그런 태도가 내 실패의 원인이야.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문화 강국이고 특히 젊은 층의 트렌드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경험해봐야 할 시장이야. 결국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6개월만 버티자. 그리고 밀라노로 돌아가면 다시 내 자리를 찾을 수 있어. 서울에 도착했을 때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이준호 지사장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우산을 들고서 기다리고 있었죠. 폰타나 씨, 환영합니다. 서울에서의 시간이 유익하기를 바랍니다.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그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첫 주 저는 호텔 창문을 통해 도시를 내려다보며
미세먼지로 뿌옇게 변한 하늘을 봤어요. 마스크를 쓰라는 지사 직원들의 말을 무시했죠. 이 정도 공기가 뭐 어때서. 그런데 그날 저녁 목이 아프고 눈이 따가웠어요. 폰타나 씨, 한국은 중국발 미세먼지와 자체, 대기오염이 섞여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대기 환경을 가진 곳 중 하나예요. 한국인들은 이런 환경에 적응해왔고 이것이 우리의 혁신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7월 태풍이 왔어요. 사무실 건물이 흔들리는 느낌에 저는 당황했지만 한국 직원들은 태연하게 업무를 계속했죠. 이 정도는 약한 태풍이에요. 매년 더 강한 걸 견디니까요. 더 놀라운 건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이었죠. 도로는 이미 정비되고 쓰러진 나무들은 치워졌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워커 교수의 발표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보여주는 지도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강대국들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였습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같은 강국들 사이에서 생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적응해야 했죠. 제가 서울에서 느낀 긴장감이 생각났어요. 남북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뉴스는 긴급 속보를 내보냈지만 사람들은 일상을 이어갔죠. 전쟁 가능성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나요? 이 지사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우리는 항상 위기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위기가 일상이 된 거죠. 서울 생활이 한 달쯤 지났을 때 이준호 지사장이 주말 나들이를 제안했죠. 폰타나 씨, 이천이라는 도자기 마을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한국 전통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당시 저는 그냥 관광용 공예품 파는 곳이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이천에 도착해 작은 도자기 공방으로 들어가자 70대로 보이는 노인이 물레 앞에 앉아 있었어요. 이분은 박상민 선생님이십니다. 인간문화재로 50년 넘게 도자기만 만들어 오신 분이에요. 박 선생님은 묵묵히 작업에 몰두하고 계셨어요. 손가락 하나하나의 움직임이 정교했습니다. 선생님은 한 작품을 완성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이 청자 한 점은 3개월 정도 걸립니다. 흙을 고르고 성형하고 말리고 초벌 구움하고 유약 바르고 재벌 구움하지요. 3개월이요? 우리는 밀라노에서 매주 새 디자인을 출시하는데. 박 선생님은 잠시 작업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작품에 담긴 혼이 중요한 거지요. 이 도자기는 1000년을 간다오. 폰타나의 신제품들은 다음 시즌이 되면 구식이 되어버리는데 이 노인의 작품은 1000년을 간다니. 한국의 장인들은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을 한 작품에 쏟는 거죠? 생존의 지혜입니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였어요. 물건을 많이 만들기보다 오래 쓸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을 만드는 게 중요했죠. 도자기 마을을 떠나는 길에 이 지사장이 제안했어요. 오늘 하나 더 볼 곳이 있습니다. K-팝 연습생들의 훈련 현장이에요. 관심 있으세요? 저는 의아했어요. 도자기 장인과 K-팝이 무슨 관계가 있나요? 두고 보세요. 같은 정신이 현대적으로 표현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대형 연예기획사 연습실에서 10대 소년, 소녀들이 땀에 흠뻑 젖은 채 안무를 반복하고 있었죠. 이 친구들은 하루 12시간씩, 때로는 몇 년간 훈련합니다. 데뷔할 확률은 10% 미만이고요. 한 소녀가 동작을 틀리자 스스로 밤늦게까지 연습하겠다고 했어요. 이것이 한국의 장인 정신입니다. 전통 도자기부터 현대 문화까지 이 정신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3개월쯤 지났을 때 서울지사는 현지 섬유업체와 협력해 신제품 라인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지도 않았죠. 그날 아침 사무실은 비상상태였어요. 협력업체에서 보내온 원단 샘플에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어요. 이대로라면 출시 일정을 맞출 수 없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럼 협력업체에 책임을 물으면 되잖아요. 계약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을 텐데. 이준호 지사장이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죠. 폰타나 씨, 이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원단 스펙을 우리가 최종 승인했고 테스트 프로토콜도 우리가 설계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긴 건 그쪽이잖아요. 협력사는 우리의 파트너입니다. 그들도 우리 때문에 밤새 작업했고 최선을 다했어요. 결국 관리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밀라노라면 법무팀이 나서서 협력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을 거예요. 그날 오후 이 지사장은 전체 회의를 소집했어요. 이번 사태에 대해 제가 전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가 저를 따로 불러 한 말이었죠. 폰타나 씨, 당신은 이 프로젝트의 공식 책임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 우리 문화를 배우는 중이니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본사에 연락했어요. 이번 사태는 제 감독 소홀이 원인입니다. 이 지사장의 사퇴는 받아들이지 말아주세요. 그 주 토요일, 저는 협력업체를 방문했어요. 사장님은 머리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도 책임이 있습니다. 함께 해결책을 찾았으면 합니다. 이후 그들은 주말까지 반납하며 새 샘플을 만들어냈고 결국 우리는 일정을 맞출 수 있었어요. 한국의 책임 문화는 공동체 생존을 위한 자연적 반응입니다. 자원이 부족하고 외부 위협이 많은 환경에서 개인이 책임을 지고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이 생존 전략이었죠. 이제야 그 말이 이해됐어요. 이 지사장의 행동은 단순한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수천 년간 형성된 문화적 DNA의 표현이었던 거죠. 생활 5개월 차, 그해 여름 한국 남부 지역에 큰 홍수가 내렸어요. 뉴스에서는 50년 만에 최악의 홍수라고 보도했죠. 사무실 직원들이 자원봉사를 가기로 결정했어요. 폰타나 씨도 함께 가실래요? 솔직히 망설였습니다. 내가 굳이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런데 그날 밤, TV에서 할머니 한 분이 무너진 집터에 앉아 울고 계시는 모습이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 봉사단에 합류했어요. 피해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진흙으로 뒤덮인 마을, 무너진 집들, 그리고 지친 표정의 주민들. 모두 장화 신고 삽이랑 빗자루 챙기세요. 오늘은 이 마을 진흙을 걷어내고 집안 청소를 도울 겁니다. 평생 한 번도 삽을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양복을 입고 다니던 CEO부터 신입사원까지 모두 장화를 신고 진흙과 씨름하는 모습에 저도 작업을 시작했어요. 점심시간 마을 할아버지 한 분이 다가오셨어요. 외국인인데 왜 이런 일을 하나? 도움이 필요해 보여서 왔습니다. 우리 마을은 가난하지만 서로 돕는 마음만은 부자야. 오후에는 할아버지 집 청소를 도왔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모은 사진첩을 구하려고 애쓰고 계셨고 저는 진흙 속에서 사진들을 찾아 조심스레 닦았습니다. 문득 한 장의 사진에서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돌아가신 할머니와의 사진이었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을 때 그분의 거친 손길에서 평생의 노동과 사랑을 느꼈죠. 이건 돈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건 진심이에요.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무언가를 진심으로 했다는 느낌이 들었죠. 돈이나 명예가 아닌 순수하게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요. 마르코 폰타나는 그날 한국인의 정신을 처음으로 체험했습니다. 개인의 성공보다 공동체의 안녕을 중시하는 마음,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돕는 연대의식. 이것이 한국인의 생존 DNA의 핵심입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 돌아와 거울을 보았어요. 진흙으로 얼룩진 얼굴, 물집이 생긴 손, 그리고 무언가 달라진 눈빛. 제 안에 무언가가 영원히 변해버린 것 같았어요. 6개월이 지나고 본사에서 복귀 명령이 내려왔어요. 예정된 일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그날 밤 저는 한강변을 걸으며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한국에서의 6개월이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었죠. 도자기 장인의 집념, 이 지사장의 책임감, 재해 현장에서 만난 할아버지의 따뜻함. 이 모든 기억들이 제 마음속에 새로운 가치를 심어주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버지에게 화상통화를 요청했어요. 아버지, 저 조금 더 한국에 머물고 싶습니다. 마르코, 내 자리는 밀라노에 있어. 이제 충분히 배웠을 테니 돌아와서 본업에 집중해야지. 아버지, 저에게 프로젝트 하나를 허락해 주세요. 한국의 전통장인들과 폰타나 디자인을 결합한 특별 컬렉션을 만들고 싶습니다. 한국 전통 도자기의 기법과 이탈리아 패션의 세련됨을 결합한 아이디어를 설명했고 6개월만 더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렇게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제가 직접 이천의 박상민 선생님을 찾아가 협업을 제안했죠. 젊은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려고 하나?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치를 제품에 담고 싶어서요. 3개월 동안 저는 이천과 서울을 오가며 전통 도자기 기술을 배우고 그것을 현대적 패션 아이템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을 했어요. 때로는 실패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마침내 트러디션 폰테너 컬렉션이 탄생했고 런칭 행사에서 저는 한국어로 인사를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마르코 폰타나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날입니다. 이 컬렉션의 수익금 30%는 홍수 피해를 입은 지역의 장학재단 설립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한국 장인들의 이름이 제품에 함께 새겨질 것입니다. 컬렉션은 대성공이었고 아시아를 넘어 유럽에서도 호평을 받았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아시아 총괄 디렉터로서 밀라노로 돌아오라고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아버지, 저는 한국에 남겠습니다. 여기서 시작한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내가 폰타나 가문을 잊은 건가? 아닙니다. 오히려 폰타나의 가치를 여기서 새롭게 만들어가고 싶어요. 이곳에서 배운 생존의 지혜, 장인 정신, 책임감, 이 모든 것을 우리 브랜드에 물들이고 싶습니다. 저는 서울에 정착하고 장학재단을 확대했어요. 이제는 매년 홍수 피해 지역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그들에게 패션과 예술을 가르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워커 교수의 발표 마지막 부분이 제 귀에 울려 퍼졌어요. 마르코 폰타나는 더 이상 이탈리아 재벌 3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생존 DNA가 가진 강력한 힘입니다. 그것은 혈통이 아닌 정신과 가치관의 문제였던 것이죠. 2년 전 오만하고 자만심 가득했던 제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한국에서 배운 생존의 지혜는 제 DNA의 일부가 되었어요. 마르코의 사례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국 사회의 생존 메커니즘은 수많은 위기 상황에서 놀라운 힘을 발휘해왔어요. 교수는 IMF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시스템 재검토, 코로나19 대응 사례 등을 설명했어요. K-웨이브는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생존 DNA가 창의적으로 발현된 결과죠. 엄청난 훈련과 노력, 완벽을 향한 집념,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적응하는 유연성. 이 모든 것이 한국인의 생존 전략이 만들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한국의 DNA는 인류의 위기를 돌파할 가장 강력한 모델입니다. 기후변화, 팬데믹, 자원 고갈 등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생존 위협 앞에서 우리는 한국의 생존 지혜에 주목해야 합니다. 한 서구학자가 질문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서구 사회도 한국처럼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문화는 유전자가 아닙니다. 배울 수 있고 변화할 수 있어요. 한국처럼 공동체와 책임을 중심에 둔다면 인류 전체의 도약도 가능합니다. 마르코 폰타나가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회의장을 나서는 길에 워커 교수가 저에게 물었어요. 발표 내용이 마음에 드셨나요? 네,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실제 한국인들의 생존력은 더 놀랍습니다. 이제 제겐 한국이 제2의 고향이 되었고 한국의 생존 DNA가 제 안에서도 자라고 있다고 느껴요. 이 지혜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제 삶의 목표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한국인의 생존 지혜가 담긴 이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돕고 완성도를 위해 노력하는 정신. 그리고 개인보다 공동체를 중시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선 비결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하나의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